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7월 20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자, 우선 맨 위에 올라와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사실 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가를 보여주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앞으로의 미국의 금리 방향도 결정하고 그 금리가 다시 주식, 부동산, 기업 투자, 개인 소비까지 움직이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결과는 예상보다 낮음인데 시장 평가는 그래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이게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이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도 3.5%로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바로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감소됐고 기술주와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됐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14일과 오늘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7월의 CPI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다시 부담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7월 15일 수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았고 역시 긍정적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PPI는 기업이 원자재와 중간재를 구입하는 가격을 측정합니다. PPI가 낮아지면 기업 원가 부담이 감소되고 향후에 CPI도 또 안정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연준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즉 CPI와 PPI가 모두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베이지북. 이것은 연준이 미국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조사 발표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소비는 여전히 증가하며 그러나 휘발유 가격 상승이 다른 소비를 일부 억제했고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우려하지만 고용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지난 6월에 소매 판매입니다. 전월 대비 플러스 0.2%. 예,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주유소 매출이 감소한 영향을 제외하면 자동차 판매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실제 소비는 예상보다 견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로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 하반기에는 소비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얻은 결론은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미국 소비는 아직 견조하고 경기 침체 신호는 뚜렷하지 않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가 급등세를 멈춘 것과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한 것입니다. 주요 지수 현황은 S&P 500은 0.48%, 나스닥은 0.91% 올랐고 다우존스는 0.14%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에너지와 경기 민감주의 약세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은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죠.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뉴스 중에 증시가 악재되지만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도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협상 가능도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즉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라인을 보면 유가 라인인데 지난주에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한숨 돌렸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2달러, 브렌트유는 8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했는데 협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수준까지 군사행동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장에서는 결국 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ETF SMH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 아스테라 랩스는 5%, 테라다인이 6% 이상, AMD도 4% 이상, AI와 반도체 관련 주목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AI 랠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평가인데요.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은 현재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왜 약했을까요? 지난주 미 증시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하락 마감했었죠. 특히 AI와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습니다. 대표 반도체 ETF인 SMH는 최근 4주 동안 3주 연속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 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시장은 전쟁보다 유가, 유가보다 반도체가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GM, 테슬라, 알파벳,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GM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GM은 미 최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죠. GM의 대표 브랜드가 쉐보레, GMC, 캐딜락, 뷰익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트럭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인데 GM의 실적에서 보는 것은 자동차 판매량 증가 여부, 전기차 사업이 흑자에 가까웠는지,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었는지, 올해 이익 전망을 유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에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요, 최근에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인수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여행 수요, 항공권 가격, 유가 부담을 확인하려 할 것이고요. 수요일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미국 최대 저가 항공사죠. 저가 항공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볼 것이며 특히 수요일에는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이겠죠. 투자자들이 보는 핵심은 AI 투자 규모와 클라우드, 그다음에 광고 매출, 유튜브 성장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일 것입니다. 또한 IBM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기업용 AI 클라우드와 컨설팅 또 메인프레임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역시 테슬라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는 자동차 판매량, 마진, 로보트택시, AI, 에너지 사업, 중국 판매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성장주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기업이 되겠죠. 계속해서 기업용 업무 자동 소프트웨어 회사인 서비스나우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AI를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기업들이 AI 도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캄캐스트, 그리고 인텔, 뭐 반도체 회사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발표하고 금요일에는 6월의 신규 주택 판매, 뉴홈 세일즈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새로 지은 집이 한 달 동안 몇 채 팔렸는지를 조사하는 통계인데 센서스 뷰로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집은 가장 비싼 소비가 되겠죠. 집이 잘 팔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미래를 낙관하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대출을 받을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 종합됩니다. 좋은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경기 좋고 건설 경기 좋아지고 가구 회사도 혜택을 받고 건축 자재와 은행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아메리츠에서도 많은 분이 멕시코 몬테레이까지 직접 경기에 참석해서 함께 응원전을 했던 2026 FIFA 월드컵 스페인이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진정한 승자는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도 아메리츠도 아닌 FIFA였습니다. FIFA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약 9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렸죠. 마돈나, 저스틴 비버, 우리의 BTS도 나오고 샤키레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 비판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FIFA는 2026년 한 해 9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면 48개 나라로 체제가 확대됐기 때문이죠.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증가했고 4주에서 6주로 길어졌고 경기 수가 늘어나면 생기는 일은 방송사가 중계권을 더 많이 구매하고 경기 티켓 판매도 증가하고 광고 판매도 증가하고 스폰서 노출도 증가하고 전 세계 시청자도 증가하고 FIFA의 모든 수익원이 동시에 확대된 것입니다. 북미 개최는 최고의 실험이었고 이 북미 개최에서 나왔던 하나의 현상은 티켓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도 조별리그 평균 경기장 점유율은 99%에 달했고 팬들은 비싸더라도 월드컵을 직접 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2030년 월드컵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미 6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고 또 첫 월드컵이 개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나라를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끝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디 어디시. 우리는 오디세이라고 계속해서 발음을 해왔는데 바로 그 전설적인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모라고 하겠지만요.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르스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중에 즉 그 오디세이를 영화한 것입니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에픽 포에트리, 즉 서사시인데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처럼 만들어야 기억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유니버설이 제작 배급한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미국 내에서 약 1억 2,450만 달러, 세계적으로 총 2억 6,410만 달러를 기록하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역사상 최고 글로벌 개봉 성적이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영화는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 스트리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이 다소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사람들은 모든 영화를 극장에서 보진 않지만 꼭 극장에서 경험해야 하는 작품에는 높은 가격도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번 성공은 아이맥스, 극장 체인, 영화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The Odyssey, 오디세이, 아이맥스 극장에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